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을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30회라든가 31회 때, 요때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그 계산 문제 자체는 9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설사 많이 못 풀었다 하더라도 한 50% 문제 정도는요, 아주 평이한 문제,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득점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곧바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지라는 것은 건부지 등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요거는 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지. 자, 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 있죠. 요거를 공지라는 거고, 나지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토지의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서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다들. 다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이러한 빈 땅을요, 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 체크했으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고시원 같은 다중주택에 대한 요건을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이 다중주택의 정의가 아니라 기숙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거 있죠. 이거는요, 기숙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숙사.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요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하여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을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 이거는요, 부증성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이 부동성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이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요, 공시하는 방법이 점유를 요한다 이렇게 합니다. 점유.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줍니다. 등기. 그러니까 이 가장 큰 특징은요,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직접 가는 거죠.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 왜냐하면 그 지역은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가격 수준대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맞는 표현이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인접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거는요, 수급이 불균형하다. 이거는요, 특정 시점에서의 수급이 불균형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지역 간의 수급이 불균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균형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거는 인접성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증성이라든가 아니면요, 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아니면요,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배정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토지는 똑같은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 가나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그리고요, 토지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맞바꾸는 거를요, 완전한 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는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번 개별성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까지는 2번은 어쩔 수 없이 그 공법을 좀 공부했는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이게 전형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자, 4번은요.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계산하죠.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요,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거는요, 오피스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기서 교차라는 표현 자체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는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이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율분에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요거는요, 이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데 답을 할 때는 항상 플러스로 합해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요거는요, 교차 탄력성은요, 부호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합니다. 플러스가 나올 때는요, 대체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요, 보완제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 10% 상승했답니다. 자, 여기도 10% 상승했대요. 자, 그랬더니, 자,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했답니다. 5%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수요량은요, 수요량은 8% 증가했답니다. 8%가 증가했다. 다 됐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요, 요거는 0.5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지만 항상 플러스로 합해야 돼요.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요, 0.8이 되겠네요. 0.8인데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0.8입니다. 플러스 0.8이라는 얘기는 두 재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저 물어보는 게 첫 번째는요, 아파트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정도는요, 비탄력적이다. 두 번째는요, 물어보는 게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0.8이고 두 재와의 관계는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에 있어야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5번은 이게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5개를 다 한번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얼른 쉽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습득되면 금방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과,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죠. 이렇게 결정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항상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가격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 그럼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는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땡땡땡 점 찍어오면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해 줘야 돼요. 자, 2번.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리면 되겠네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변하는데 이때 둘 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공급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요도 감소하고 똑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균형량만 감소합니다. 자, 둘 다 똑같이 감소한다면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다. 이건 맞네요. 그렇지만 균형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균형량 감소했겠죠. 균형량은 감소했다. 그래서 일단 셋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 자, 4번 해볼게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항상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땡땡땡 점을 찍으면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입니다. 증가가 아니라요. 균형량 감소. 다 틀렸네요. 5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 그럼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증가는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요. 땡땡땡 점을 찍으면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맞네요. 자,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합니다. 요거는 문제를 맨 끝에다 이제 정답을 배치하는 바람에 아마 시간이 꽤 걸렸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연수 많이 했던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렸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도 평상시에 꾸준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6번 볼게요.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자, 일단은요. 이거 수탄수 공탄발이다. 수탄수 공탄발이다. 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렴형 형태가 나타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는요, 발산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얘가 클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요, 수렴 형태가 나타납니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일단은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자, 예,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다. 이렇게만 기하시면 돼요. 반대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로 따진다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요,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돼요. 항상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QD는요, A 주택시장에 QD가 있다면요, 자, 200 마이너스 P인데, 요거를요, P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P에 정리하게 되면요, 요걸 넘기면 되죠. QD 빼기 200 아닙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하게 되면 부호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QD 플러스 200 요거는요 P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기울기는요 요거는 P축의 절편이고 기울기는 항상 여기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1이 되겠네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자 P 앞에 있는 거분에 Q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P 앞에 있는 거분에 Q 앞에 있는 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번 했는데 P분의 Q 한 다음에요. 결국은요
P 앞에 있는 거분의 Q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되는데 자 헷갈린다. 그러면 코피 터지면요 P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P분의 Q 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울기를 따질 때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다 무시해야 돼요. 항상 플러스 형태로 따져야 됩니다. 플러스 형태로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이 있다면 A 주택 시장은요 이렇게 볼게요. QD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P.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요 QS는 얼마예요? 100 플러스 4P가 되겠네요. 그 다음 B주택 시장은요 QD는 500-2P. 그 다음에 QS는요 200 플러스 2분의 1P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0.5 이렇게 P 똑같은 겁니다. 0.5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기울기는요 P 앞에 있는 거분의 Q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부호는 다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1이죠. 그래 1이 되는 겁니다. 1. 기울기는 얘는 얼마라고요? 1. 이것도 P 앞에 있는 거분의 Q 앞에 있는 거 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주택시장은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형이 되겠네요. A주택시장은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따지는 겁니다. 기울기. 자 B주택시장은요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그리고 요거는요 0.5분의 1 그럼 2가 됩니다. 0.5분의 1 하면 2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되겠네요. B주택시장은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A주택은 발산형, B주택시장은요 수렴형 이렇게 되어 있는 4번 정답을 했어야 됩니다. 4번 이렇게 정답을 했어야 돼요. 자, 그 시간이 약간 걸렸던 문제지만 평상시에 그 꾸준히 연습했던 문제라 많이들 맞췄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이렇게 해볼게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자, 얘는 둘 다 얘는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항상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플러스로 답해야 됩니다. 이때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를요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를요 비탄력적. 이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뭐에 대한 이게 나오면요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모. 그러니까 요거랑 바꿔놔야 돼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수직. 가격, 수량이 있다면 그러면 얘는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꼼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도 그대로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전혀 변함이 없다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요 한 1%만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탄력적이집니다. 3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해줘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가격이 예를 들어 10% 상승할 때 공급량은 한 80%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4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얘기는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변함 없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줍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답해야 돼요. 4번.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A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수는 P는 자 200-2QD, 공급 함수는요, EP는 40 플러스 QS랍니다.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에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과의 차이는,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의 차이까지 물어보는 바람에 좀 시간이 꽤 걸리고 문제 풀기가 약간 좀 까탈스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많이 못 맞췄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현재는요, 현재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자, 지금 수요 함수는요, P는 얼마 됩니까? 200-2QD.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요, EP는요 40 플러스 QS.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럼 현재에서의 시장 균형 가격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P에 대해서 이렇게 P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Q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Q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정리하면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바뀌죠? 마이너스 2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QD 이렇게 정리해. 지금 뭐 한 거예요? QD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QD에서 정리한 거예요. 이건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EP는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좀 되죠? 그러면 QS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는데, 요거는 요 계산하려면요,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거 해주면 돼요.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거. 근데 이것분의 이거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P죠? 마이너스 2분의 1P는요, 마이너스 0.5P가 되겠네요. 이것분의 이거는요, 플러스 100이 됩니다. 100. 그러면 QD가 돼요. 요거는요, 곧바로 EP는 마이너스 40은 Q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기, 자, 현재에서의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공급량은요, 요거죠. 두 가지 일치해 놓으면요, 미지수인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인 가격. 일치해 놓을게요. 마이너스 0.5P 플러스 100은요, EP 마이너스 4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넘기게 되면 140이 되겠네요. 140. 그리고 여기 넘기게 되면 2.5P가 됩니다. 2.5P.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이때 이 가격은요, 자, 요거 현재 가격은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아마 얼마냐면, 자, 56이 될 겁니다. 56원. 이게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 근데 자, 시장의 소비자의 수가 2배로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만약 2배로 증가한다면, 소비자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면, 자, 현재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이게 2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2배로.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0.5 P 플러스 100은요, QD 아닙니까? 자, 요게 이제 2배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됩니다. 이때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요,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1P가 되겠네. 1P는 그냥 P 아닙니까? 2의 0.5는 1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200이 되겠네요. 200은요, QD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네, 그대로 EP 마이너스 40. 요거는요, QS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입니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그러면 요거를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자, 요게 QD가 이거죠. QS는 이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치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일치해 놓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200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넘기게 되면 3P가 되겠네요. 3P. 이렇게. 요걸 넘기게 되면요. 240이 되겠네요. 240. 그러면 미지수인 P를 구할 수 있죠? 이 P는요. 24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243으로 나누면 아마도 80이 될 겁니다. 80.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는 56원이었는데 지금은요. 80으로 24만큼 증가했네요. 24원만큼 증가했다. 이 정답입니다. 많이 못 풀었으리라 판단됩니다. 1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돼. 1번. 자, 이거 쉬우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맨 나중에 풀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체크를 못 해갖고 많이 점수를 많이 못 맞은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얼른 어렵다 싶은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얼른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관건입니다. 관건.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읽어볼게요. 아파트에서 자, 이걸 안 했네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공급이 여기서 이제 감소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항상 대체재관에는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면 해당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가격 상승. 그다음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이 여기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가격 하락. 요거 가격 하락 맞네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 아파트 선호도 감소했다.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 가니까 가격 하락.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요,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 두 개를 답해야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해리스와 율만 혹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보다는요,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이 나중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요, 이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다핵심 이론을 만든 겁니다.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해서 다핵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틀린 겁니다. 3번. 틀린 거예요, 이거. 자, 10번은 3번 답하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모두 설명하는 입지 이론은 딱 보는 순간 그 운송비 관점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은 공업 입지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업 입지론은요, 몇 개 안 돼요. 그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그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아니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 두 가지가 거기서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는 순간 운송비 관점에서 원료 지향적인지 혹은 시장 지향적인지 이런 걸 얘기해서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건 어쩐지 베버 쪽에 가까워야 됩니다. 물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베버라는 사람은요, 그 생산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최소 운송비 지점을 맨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최소 노동비 시점, 그리고 직접이익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 따져가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가 된다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베버의 이론입니다. 베버의 이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자, 이렇게 운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이라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는요. 여기 시장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면서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운송비가 똑같습니다. 수송비가 똑같은데 이게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할 수 있죠. 그죠? 증가된 수송비, 이렇게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 쭉 연결한 걸요. 등비용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L 지점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여기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수송비는 더 들어가지만 그 노동비를 더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등비용선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베버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베버의 이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12번 보겠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기초할 때 A씨와 B씨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A씨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요거는 18회 때 한번 나오더니 거의 안 나오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은 몇 번 했던 문제입니다. 연습. 자, 어쨌거나 컨버스는요, 이렇게 여기는 A씨가 있고, 여긴 B씨가 있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요 점을 분기점이라고 할게요. 이 분기점이라는 것은요, 양쪽 도시가 당기림이 동일한 지점 있죠? 결국은요, 상권이, 당 양쪽의 상권이 똑같은, 당기림이 똑같은 지점이 있죠? 이러면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A씨와 B씨는요,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A씨의 인구는 64만 명이랍니다. 자, B씨의 인구는요, 16만 명. 16만.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요, 뭐 DA라고 할까요? 분기점까지의 거리. 여기는요, DB라고 하자. 그러니까 컨버스라는 사람은요, 레일리 이론을 응용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져 있다면 요 거리나 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30km랍니다. 30km라고 정해져 있다면 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있죠. 그러니까 A가 A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있죠. 요거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공식에 루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DA는요. 자, 요거는 연습은 이렇게 해서 30 여기까지 거리 있죠. 한 다음에 1 플러스 루트요. A 도시의 인구분의 B 도시의 인구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64만 명 중에 16만 명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계산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루트를 없애려면요. 앞에를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랑 없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 2분의 1 0.5 아닙니까? 그러면 30 나누기 1.5 하면요. 얼마 되냐면 1.5 하면 20kg가 됩니다. 정답 20kg인데 나는 요 공식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요.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 어쨌거나 정답은 20km입니다. 64만. 뭐 부호는 무시해야 됩니다. 단위는 무시해 16. 그러면 요거를요. 제곱의 형태로 바꿉니다. 요거는 8의 제곱 아닙니까? 이건 얼마라고요? 4의 제곱이죠. 제곱. 4제곱 아닙니까? 이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곱을 없애요. 없애면요. 이게 상대적인 당기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도시가 당긴 힘을 계산해라.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요? 12죠. 12분의 8 해주면 돼요. 그러면 B 도시가 당긴 힘을 계산하면요. 12분의 4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12분의 8에다가 곱하기 30 해주면 곧바로 20kg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정답은 4번 답해야 돼요. 4번. 자, 다음에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내용에 해당되는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는요. 뭐 출제 의도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가다번을 보면은 일단은 정답은 2번으로 돼 있거든요. 2번. 이제 과거의 정보만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현재라든가 미래의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 정보를 갖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시장은요, 과거라든가 현재까지의 정보 있죠. 이런 정보 정도는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 라디오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정보 나왔죠. 그럼 잽싸게 갔던 이미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이러한 시장.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 약성에서는 이런 정보, 중강성 이런 정보가 있다면 어쨌거나 초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라든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이거마저도 모조리 시장까지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보기 보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과거의 정보는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기억번은 약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성.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바로 공표된 정보 분석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나 과거의 정보들이 다 반영되어 있겠죠. 이거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요거는요, 니은번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디귿번 볼게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요, 강성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거나 가다바는 2번인데 A번은요, A는 약성 효율적, A번은 약성 효율적인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B는요, B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이거면 중강성은요, 기억과 니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과 약성과 중강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약성과 중강성. 그리고 C는요, 이 셋 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강성을 얘기하는 건데, 강성. 자, 여기서는요, 1번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번은 하나하나 정의만 얘기할 때는, 시장 유형을 얘기할 때는요, A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보만 분석해도 과거의 정보만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약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중강성 딱 하나씩만 딱.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이거는 강성. 이렇게 하나하나 답해도 이 출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1번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하나하나의 개념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 여부를 떠나서 하나 개념 여부를 물어본다면 A도 약간 1번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지켜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현행 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여러 번 문제풀이 하면서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이거는 현재 헌법위원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과거에 유휴지라든가 법인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있죠. 요거를 3년에 한 번꼴로 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오른 부분이죠. 요거를 조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인데, 요게 이제 헌법위원이다 해서 94년도 죄송합니다.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했어야 돼. 3번.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법도 공부하고 있으면 정답은 5번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세로서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둘 다 보유세인데 지방세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물론 재산세는 지방세 맞아요.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국세죠, 국세. 이 국세라는 거를 1년 동안 공부했으면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요거는 5번을 답해야 돼요. 5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공부를 여러 번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볼게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보통 300세대 미만의 그 원룸형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지형 다가구,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데 얘네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배제하는 것들을 몇 가지 계속 저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컨대 경제 자유구역에서 그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요 관광특구 있죠. 관광특구 뭐 해운대가라든가 이런 데서 50층 이상이라든가 혹은 150m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2번으로 했어야 돼요. 2번. 정답은 2번 했으면 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 수단이 아닌 것은 요거는 충분히 맞췄을 겁니다. 몇 번 했으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했어야 돼요. 4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내용이고 3번이 몇 번이 정답이냐면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담보 인정 비율, 이거 LTV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걸 DTI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요. 한국은행장이 이걸 정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장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거 정하고 그다음에 또한 통화량 조정을 통해서요.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물가 상승 같은 거를 뭐 조정하는 이런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보통 한국은행장이 총재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총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이런 걸 결정하거나 아니면요. 관련 부처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장이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장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을 했어야 됩니다. 3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이 또 물어봤네요. 자, 다음은 투자 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 가치는 순현재 가치 1년차에서 7년차까지 현금 흐름은요.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위는 10,000원인데 10,000 무시하고 그냥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자, 기간은요. 제로 시점에 마이너스 1,100원 나갔다는 얘기는요. 이때 1,100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부호는 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00 나갔고 그다음에 해마다 120씩 들어왔답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120씩 들어왔고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요. 부동산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도 있고 팔아서 들어온 돈도 있죠. 그래서 합치니까 1,420이 내네요. 1,420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7년짜리 연금의 현가수가 주어졌으니까 7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120하고요. 요거는 1,300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합치니까 1,420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이고 요거는요. 현금 유입액이죠. 유입액 이렇게.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요. 여기 뭐 나왔나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요. 120은요.
5년 동안 계속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1300은요 한 번 발생한 돈이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두 가지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자,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입니까?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3.5가 되어 있네요. 요거 3.5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0.6 되어 있네요. 0.6. 예,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아마도 요거랑 계산해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200 나올 겁니다. 1200.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라고 했죠. 100이 되겠네. 100. 정답은요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그 문제가 상당히 평상시 다루지 않았던 게 문제가 나와갖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많이들 그래도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요 아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1번, 2번, 4번, 5번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 3번을 답하면 되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자, 이 지문을 4개를 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나머지 서너 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알아볼게요. 현재,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좀 오른 걸 얘기하는 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매년 2%씩 올랐다. 그러면 5년은 얼마냐? 이럴 경우는요, 10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해야 돼요. 연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번 틀렸네요. 2번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는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렸다. 매기 갚을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는요,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정확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4번 볼게요. 임대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모두 그냥 적립했대요. 적립했을 경우에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료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요, 월 임대료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감채인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현재 시점 가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대지를 투자해 5년 후에 8억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는데, 현재 이 나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러면 5년에 8억이 될 게 지금 얼마에 구입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투입할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5년은 얼마다? 지금 얼마다 일 때는 다 일시불 개념 써야 돼요. 일시불.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야 돼요. 일시불에 뭘 곱하라고요? 현가계수.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요 정도는요,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3번이 매우 평상시에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물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상당히. 자, 어쨌거나, 이거 볼게요. 박스를 딱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 요거는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한 4가지. 6개 딱 해볼게요. 요거는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요거는요, 일시불의 얘는요, 현가계수. 얘 두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역수관계. 이것분의 1한 이거예요.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연금의 내가계수. 요거는요, 감채기금계수.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요, 5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데, 2가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가 이거예요.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이것분의 1한 이거고, 이것분의 1한 이겁니다. 역수관계가 있다. 자, 이거는 연금의 현가계수. 이거는요, 저당상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정년 퇴직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안 받고 지금 한꺼번에 받는다 얼마인가? 이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1억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죠. 이때는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이때 공식은요 요거랑 요랑 곱하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3번 볼게요. 연금의 현재 계약 개수에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평상시에 거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얘는요 어쨌거나 계산 문제는 연금의 대가 개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의 역수라는 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의 현가 개수는요 요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R분의 1 빼기 1 플러스 0 R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랑 곱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해 볼게요. 요거랑 요랑 곱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아닙니까?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요 R분의 1 빼기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요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해볼게요. 여기 바꿔도 상관없어요. 1이라는 것은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아닙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빼기, 그 다음에요 빼기, 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계산하면요 요거는 산수를 좀, 수학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바꿔 상관없습니다. 요걸 여기 바꿔치게 돼요. 이렇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언제 하고 있었습니까? 얘랑 약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거의 그냥 3번 그 생각 없이 찍으신 분은 맞췄을 겁니다. 그 약분 되니까 요 때는요 이렇게 바꿔치기 해볼게요. 요거는요 1 플러스 R의 뭐야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R의 N 분의, 요거 다시 바꿔치기 한 거예요.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이제 1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분의 1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 산수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랑 요거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분의 이것분의 요거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랑 곱하면요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뭐 3번을 거의 못 맞췄을 겁니다. 그렇지만 3번이 왜 그런지는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3번 답한 분들은 많이 그래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번, 2번, 4번, 5번을 뭐 아는 내용은 아닙니까? 대충. 그러니까 3번을 답했다면요 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했고 21번부터는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